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얼마 전 정말 황당한 이유로 파혼을 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되었어요. 제가 웬만해서는 제 이야기를 남들에게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 일은 대나무 숲에 떠들지 않으면 속이 답답해서 못 견딜 것 같더라고요. 딸을 가진 부모야말로 제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 주실 것 같아서 이 채널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파혼이라는 충격과 동시에 저에게 벌어졌던 황당한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태명이 있었겠죠? 요즘은 태명도 그냥 대충 짓지 않고 다들 의미를 가득 담아서 만들잖아요. 예전처럼 오래오래 살아라 하는 마음으로 개똥이 혹은 공부 잘해라 하는 마음으로 똘똘이 같은 상투적인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 아이의 태몽에서 본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를 가진 순간에 겪었던 특별한 추억을 담아서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 아이 태명 들어보면 다들 사연이 한가득이에요. 그런데 제 태명은 정말로 특이했어요. 제 태명이 바로 선녀였거든요. 선녀라니, 아이 무슨 태명이 선녀일 수 있냐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넌 태명이 뭐였어? 하고 묻기라도 하면 괜히 대답하기 싫어서 나 그런 거 없었어 하고 둘러댔죠. 왜냐면 남들은 행복이, 복덩이, 튼튼이 뭐 이런 귀엽고 정겨운 이름을 말하는데 저 혼자 내 태명은 선녀였어 라고 하면 애들 반응 뻔하잖아요. 하지만 제가 그런 태명을 가지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선녀라고 하면 뭐부터 떠올라요? 보통은 선녀와 나무꾼을 제일 먼저 떠올리잖아요. 옷을 훔쳐간 나무꾼 때문에 하늘나라 못 돌아간 선녀 이야기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선녀는 그 선녀가 아니었어요. 전 좀 다른 선녀였죠. 바로 선녀보살의 선녀였어요. 혹시 이런 생각 들죠? 그러면 엄마가 무당이셨던 거야? 하지만 전혀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요, 좀 맹신하는 보살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선녀보살이셨어요. 전국에 선녀보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한둘도 아닐 텐데 굳이 태명을 선녀라고 붙일 정도라면 우리 엄마가 그 보살님을 얼마나 믿었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사실 저는 그 선녀보살님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뭐 원래부터 신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완전히 무교거든요. 그러니 어릴 때부터 보살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솔직히 속으로는 귀신을 본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하고 의심을 했죠. 그런데 우리 엄마는 보살님은 하늘에서 점지를 받은 귀한 분이야 라고 말하면서 집에 있는 돈이랑 비싸고 귀한 물건들을 아낌없이 그분께 갖다 바쳤어요. 제가 그런 선녀보살을 곱게 볼 수 있었겠냐고요. 엄마, 아무리 생각해도 그 선녀보살이라는 사람 가짜 같다니까? 사기꾼. 얘가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다 선녀보살님 때문이야. 네 태몽 때도 보살님이 점지해 주신 거라고. 아이고, 그런 거 찍어서 못 맞추는 사람이 어딨어. 전 재산 탈탈 털리고 나서야 후회하지? 엄마의 믿음을 그렇게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 그리고 이 불을 쌓을 수 있었던 건 전부 보살님 덕분이라고. 불을 쌓은 건 엄마 아빠가 피땀 흘려서 얻은 건데 왜 다 보살 덕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엄마 아빠 노력이 무슨 소용인데? 아빠 서운하겠다. 물론 우리 집이 살림이 좀 넉넉하긴 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거는 아버지랑 엄마가요, 정말 악착같이 노력해서 쌓아 올린 거였거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장사하고 사람들한테 신뢰를 쌓은 덕분이었죠. 그런데 엄마는 그 모든 공을 전부 선녀보살 덕분이라고만 돌리니 어린 마음에도 뭔가 억울했어요. 엄마는 제 투정이 모르는 척하기 일쑤였고 솔직히 말해 저는 그런 보살 점집 같은 게 늘 신물이 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엄마는 평소엔 사람을 잘 안 믿는 분이었거든요. 장사하면서 사기도 많이 겪으시고 워낙 눈썰미도 좋은 편이라 아무나 함부로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똑똑한 엄마가 유독 선녀보살 앞에서는 멍청해 보일 정도로 순진하게 굴더라고요. 집안 거실에 앉아있으면 엄마는 늘 전화를 붙잡고 네, 보살님, 네, 그렇게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받아 적는 게 일이었어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잔소리 안 해봤냐고요? 해봤죠. 엄마는 눈썰미도 좋으면서 왜 선여보살 앞에서는 작은 개구리같이 구냐고요. 엄마는 선여보살에게는 모르는 큰 힘이 있다고 했어요. 참 답답하시죠? 이쯤에서 선여보살과의 인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사실 제가 태어날 즈음 엄마가 외할머니 손에 이끌려 찾아간 곳이 바로 그 선여보살 집이었대요. 동네에서도 막 소문이 자자했는데 끼케야 엄마보다 한두 살 더 많아 보이는 젊은 여자가 막 신내림을 받아서 영험하다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때가 선여보살 전성기 초반이었겠죠. 그날 외할머니는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엄마를 데리고 갔대요. 이유는 단순했죠. 뱃속에 자리 잡은 애가 아들이냐 딸이냐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할머니 세대에는 그런 게 엄청 중요했잖아요. 근데 상황이 좀 놀라웠던 게 선여보살이 엄마를 보자마자 툭 하고 말했대요. 얘, 네 뱃속에 애 있지? 그때 엄마는 임신한 지 고작 7주밖에 안 됐을 때라 배도 전혀 안 나오고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한 시기였거든요. 엄마가 순간적으로 얼떨떨을 했대요. 이거 어떻게 알았지? 찍은 건가? 싶으면서도 신기해서 그런데요? 하고 대답을 했대요. 아들이요, 딸이요. 그것만 좀 말해주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뱃속에 있는 애가 아들인지 딸인지 아무 상관없어. 중요한 건 걔 몸이 성치 않다는 거야. 태어나자마자 크게 아플 팔자야. 돈 많이 모아도 아줌하니. 참, 아직 콩알 만하게 자리 잡은 애가 어디가 성치 않고 아프고 말고가 있나. 이거 딱 보니 못 맞출 것 같으니까 수작 부리는 거구만. 아들이냐 딸이냐 그것도 못 찍을까 봐. 하지만 엄마는 달랐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묘한 찜찜함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몰래 진짜 몰래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대요. 비상금처럼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태어났을 때 기가 막히게도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장이 꼬인 채로 태어난 거예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다급하게 말씀하셨대요. 지금 바로 응급수술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 방법은 있지만 시간이 촉박합니다. 엄마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소름이 쫙 끼쳤다고 해요. 아직 갓난아기인 저를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니 눈앞이 까맣게 변하더래요. 그래도 다행히도 엄마가 선여보살의 말을 듣고 미리 모아둔 돈이 있었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드는 수술을 바로 진행할 수 있었죠. 배꼽을 통해 장을 바로잡는 수술이었는데 의학적으로 아주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신생아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수술이었다고 해요. 그 순간부터였던 거예요. 우리 엄마가 선여보살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버린 건. 한 번의 경험이 사람을 그렇게 바꿔놓더라고요. 그 뒤로 엄마는 분기별로 거의 제사를 지내듯 정기적으로 선여보살 집을 찾아가 점을 보셨대요. 그냥 가볍게 보는 게 아니라 때마다 공양처럼 정성 들여 챙겨갔다고 해요. 집안에서 귀한 게 있으면 슬쩍 챙겨서 가져가고 비싼 물건도 선물처럼 드리곤 했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선여보살 입에서 또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사주는 30대 중반까지는 큰 고비 없이 살아도 그 뒤부터는 기운이 확 꺾일 거야. 그걸 막으려면 곁에 특별히 보완해줄 뭔가를 두어야 해. 그래야 목숨줄이 길게 이어져. 30대 중반 이후에 기운이 꺾인다니 신변에 위협적인 일이라도 생기는 거예요? 무슨 병이라도? 그럼 얘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단 말이야. 그때부터였죠. 엄마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서는 늘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아프지 않아도 그냥 조금만 기침을 해도 엄마는 덜컥 겁이 났던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다 커서야 들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엄마가 왜 그렇게 선여보살을 믿게 되었는지 이제는 조금은 이해가 된다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그분 덕분이라고 말하는 건 여전히 못마땅하다고요. 엄마는 제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늘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제가 어디 가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그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무슨 징조인 것처럼 의미를 부여하시곤 했죠. 사실 그 뿌리에는 늘 선여보살의 말이 있었어요. 제가 8살인가 9살쯤 되었을 때였어요.
선녀보살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러셨대요. 네 남편 회사 일 지겨울 거다. 곧 재미도 없을 거고 사정도 안 좋아질 테니까 때려치우라 그래. 음식 좀 하면 대운이 술술 풀릴 거야. 그 말을 들은 엄마가 순간적으로 의심이 들었대요. 아니 우리 남편이 요리라고는 라면밖에 못 끓이는 사람인데 뭔 음식점을 내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던 거죠. 그래도 엄마는 결국 아버지께 그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 아버지는 회사 사정이 점점 나빠지는 걸 느끼고 있었대요. 그래서 엄마가 말을 꺼내자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회사 다니는 게 영 시원치 않았다고 고민을 털어놓으셨대요. 회사 돌아가는 분위기도 안 좋고 곧 무슨 큰일이 터질 것 같다고요. 그래서 차라리 선녀보살의 말처럼 퇴직금을 땡겨서 자영업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요. 그런데 정말로요. 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IMF가 터졌잖아요. 회사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고 길거리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던 그 시기요. 그런데 아버지는 묘하게 IMF 직전에 퇴사를 하셔서 퇴직금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타이밍이 기가 막혔다고밖에 할 수가 없죠. 아버지는 퇴직금을 손에 쥐고 결국 음식점을 시작해보기로 하셨어요. 요리도 못하면서 음식점이 정말 괜찮겠어? 아유, 그게 가당키나 한 거야? 어차피 요리는 주방 이모님이 하면 되잖아. 나는 운영만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무모하게 아버지는 음식점을 오픈하셨고 아버지가 처음 내세운 메뉴가요. 아주 단출했어요. 바로 콩나물 국밥과 콩나물 비빔밥. 딱 서민들을 위한 음식이었죠. 그런데 아버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생긴 통을 몇 개 사와서는 베란다 한쪽에 콩나물을 기르기 시작하셨어요. 물가가 요동을 치니 콩나물 같은 건 직접 길러서 재료로 쓰자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글쎄, 그게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IMF가 한창이던 시절 사람들이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저렴한 콩나물국밥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만 되면 줄이 골목 끝까지 늘어서 있었고 저녁에도 회사원들이 여긴 싸고 맛있다며 몰려들었죠. 주방은 늘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이모님들은 국자를 쉴 수 없이 휘저었어요. 남들은 IMF 때문에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고 집 팔고 차 팔고 난리였는데 우리 집은 오히려 대박이 터진 셈이었죠. 그때부터 엄마의 선녀보살에 대한 신뢰는 더더욱 확신으로 굳어졌어요. 내가 집문서까지는 안 넘긴 게 다행이지. 그때 보살님이 달라 했으면 나 아마 줬을 거야. 근데 그래도 지만큼은 지켜야지 싶었거든. 그래도 안 줬으니 우리 운이 여기까지 온 거지.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그게 보살님 덕분일까? 아니면 아버지의 눈치와 선택 덕분일까? 결국은 아빠랑 엄마가 발로 뛰어서 만든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엄마 눈에는 달랐던 거예요. IMF라는 폭풍 속에서도 가족이 무사히 건너온 건 오로지 선녀보살 덕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한동안은 가게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 엄마도 아버지를 따라 가게 살림을 도우시느라 선녀보살을 찾아갈 겨를이 없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콩나물 씻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새벽 늦게까지 손님들 빠져나간 식당 바닥을 닦으시느라 하루가 눈 깜짝할 새였죠. 그런데 하루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고 건물까지 사서 올리게 생겼는데 이건 다 보살님 덕 아닌가?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겠다고요. 엄마는 마음이 쓰여서 오랜만에 선녀보살을 찾아갔대요. 마침 보살님이 엄마를 보자마자 툭 던지듯 말씀하셨대요. 그럼 보살님, 다음에 올 때까지 건강 챙겨 지내세요. 그래, 가 집에 가는 길에 복권이나 하나 사라. 그냥 느낌이 그래. 엄마가 또 오죽 말을 잘 듣겠어요. 집에 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복권 하나를 샀대요. 그런데 글쎄, 그 복권에서 1,000만 원이 당첨이 된 거예요. 엄마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고 하셨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는 그 복권을 꼭 쥐고 다시 선녀보살 집으로 달려갔대요. 보살님, 이건 다 보살님 덕분에 얻은 재물이니까 이거 제가 가질 수가 없어요. 가져가세요. 오늘 이상하게 자네한테 돈복이 붙을 것 같더니만. 엄마는 그때부터 완전히 확신을 굳혀버린 거예요.
역시 보살님 말씀은 단 하나도 허투루 나온 게 없다고요. 그 뒤로도 일들이 줄줄이 이어졌어요. 어느 날은 엄마가 땅 하나 사볼까 싶다고 여쭤봤는데 선녀보살이 손을 내저으며 말렸대요. 그 땅은 아니라고요. 절대 손대지 마라. 곧 문제가 생길 거다 했대요. 엄마가 그 말을 믿고 투자를 안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땅이 그린벨트에 묶인 데다가 사기성 거래가 붙은 문제투성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엄마의 선녀보살 사랑은 커질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가 돈을 정말 많이 버셨는데 엄마는 그만큼 선녀보살에게 갖다 바치는 돈도 많았을 거거든요. 작은 금액이 아니라 집안의 귀한 물건이나 현금을 아낌없이 내놓으셨어요. 사실 엄마가 그렇게까지 선녀보살을 붙잡는 데는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제가 태어날 무렵 선녀보살이 했던 말, 이 아이는 30 중반이 되면 기운이 확 꺾인다. 그 한마디가 엄마 마음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던 거죠. 어쩌면 선녀보살 자신은 기억조차 하지 못할 말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달랐어요. 세상에 자식 걱정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엄마는 오로지 저 하나뿐인 딸 걱정 때문에 혹시라도 그 기운이 꺾인다는 순간을 막아줄 방법을 찾으려는 마음에서 그렇게 돈을 쏟아부으신 거겠죠. 제가 23살이던 해에 만난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 많은 같은 대학에 다니던 오빠였는데요. 군대를 다녀오고 복학한 뒤 우연히 저와 같은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인연이 시작이 됐죠. 처음에는 그냥 같은 조원 중 한 명이었을 뿐이었는데 2학기 연속으로 같은 수업을 듣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같이 조별 과제를 하면서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머리를 맞대고 보고서 한 줄 놓고도 의견을 나누던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 서로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오빠가 너무나도 성실하다고 저 아니었으면 조별 과제고 보고 다 망해버렸을 거라고 말을 하면서 웃으면서 말하던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던 걸 아직도 기억해요. 저도 다른 시선으로 오빠를 바라보게 된 거죠. 그렇게 시작된 연애는 정말 행복했어요. 대학을 졸업할 무렵 제가 먼저 취직을 했는데 오빠는 누구보다 진심으로 제 성공을 축하해 줬어요. 꽃다발을 들고 회사 앞에 서 있다가 퇴근을 하는 저를 향해 활짝 웃으며 안아주기도 했죠. 정말요, 세상이 온통 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물론 제가 먼저 돈을 벌다 보니까 데이트 비용은 제가 조금 더 많이 내곤 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이에 그게 무슨 대수냐는 생각뿐이었죠. 중요한 건 돈의 무게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느냐였거든요. 카페 구석에 앉아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다가도 시간 가는 줄도 몰랐고 주말이면 손을 꼭 잡고 영화관에 가는 길마저 설렜어요. 다만 한 가지, 나이가 어릴 때 만나서 그런지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사람이랑은 당장 결혼해도 잘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만큼 든든하고 제게 최선의 사람이라고 믿었거든요. 남자친구가 저보다 2년 늦게 취업했을 때도 저는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그때 제 나이가 26, 연애를 시작한 지 벌써 3년째 되는 해였죠. 오랜 시간을 함께 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이 사람에 대해 다 안다는 자만심마저 들었어요.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한계를 훌쩍 뛰어넘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우리는 무려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했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잖아요. 23살에 만나 33이 될 때까지 제 청춘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고스란히 그 사람과 함께 보낸 거예요. 30이 가까워지자 마음 한켠에서는 이제는 결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양가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죠. 오랜 시간 연애를 했으니까 이제 결혼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하다고 생각하셨죠. 특히 우리 집에서는 제가 30을 넘기기 전에 안정적으로 안정을 꾸리길 바라는 눈치였고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조바심 섞인 이야기를 꺼내곤 했어요. 사실 우리 집은 형편이 넉넉했고 지원도 충분히 해줄 수 있었으니까 하루빨리 제가 결혼해서 자식 낳고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자 나이가 33이면 이제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니냐? 왜 말이 없니? 결혼이라는 건 다 때가 있는 법 아니겠어? 그래도 뭐 일단 말은 해보려고.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오빠에게도 슬슬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카페에서 길을 걸으며 때로는 술잔을 기울이는 자리에서 은근히 떠봤죠. 우리가 10년이라는 세월을 만났으니 거의 부부나 다름없지 않냐. 이제 결혼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오빠는 슬쩍 말을 돌리는 겁니다. 나는 아직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어. 너무 서두르지 말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조금씩 무거워졌어요. 서운함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로 저는 늘 그 말을 삼켜야 했죠.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무려 10년이에요, 10년. 근데 그 사이에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저는 기다렸어요. 끊임없이, 또 묵묵히. 혹시라도 오빠 입에서 결혼이라는 단어가 툭 튀어나올까봐 말끝마다 맴도는 숨은 의미를 붙잡아 해석해보기도 했죠. 하지만 오빠의 입에서는 좀처럼 그 말이 나오지 않았고 결국 저는 초강수를 들 수밖에 없었어요. 오빠, 여자 나이가 33인데 그동안 결혼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건 그건 나랑 결혼할 마음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럴 거면 하루라도 빨리 헤어져 주는 게 나를 위한 거잖아. 알았어. 사실 나는 결혼에 대해 정말 생각해 본 적 없어. 결혼이라는 게 꼭 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널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헤어지는 게 좋겠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전 당연히 오빠가 결혼하자고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빠는 담담하게 헤어짐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글쎄. 제가 헤어지자고 말을 하면 붙잡으면서 우리 결혼하자 할 줄 알았다고요. 저는 진심이냐고 되묻지도 못했어요. 너무 단호하게 말을 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오빠는 제 전화를 차단해버렸는지 제 연락이 닿질 않았어요. 메시지도 읽씹이 아니라 아예 차단. SNS며 메신저며 전부 막혀 있었죠. 그날 밤부터 저는 울고불고 친구들 앞에서조차 체면이고 뭐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술을 매일같이 들이켰고요. 맥주, 소주 가리지 않고 퍼부으면서 하염없이 울어내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는 말 정말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한 5개월쯤 지나니까 겨우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을 만나 술자리를 하게 됐어요. 그 자리에 앉았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친구들이 자꾸 저를 피하듯 눈치를 주고받는 거예요. 전 이상해서 물었죠. 야, 니네 왜 그래?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너 소식 못 들었구나. 그 오빠 결혼한대. 뭐? 누가 결혼을 해? 네가 10년이나 사귄 그 오빠 있잖아. 네가 결혼 얘기 꺼내자마자 헤어지자고 했던 그 인간. 그 오빠 속도 위반으로 결혼한대. 그 순간 제 심장은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어요. 결혼 생각 한 번도 안 했다던, 나랑은 하루라도 빨리 헤어져야 한다던 그 인간이 결국 딴 여자랑은 아이 먼저 만들고 결혼을 한다고? 저는 그때 남자라는 존재 자체를 통째로 부정해버렸어요. 남자는 믿을 게 못 된다. 결혼식장에 쳐들어가서 똥물이라도 끼얹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네요. 하지만 차마 그렇게는 또 못하겠더라고요. 대신 저도 모든 연락처를 차단해버렸어요. 사진도 지우고 흔적도 지우고 제 마음에서 싹 도려내는 거였죠. 그리고 저는 비혼 선언을 했답니다. 나 이제 결혼 안 해. 혼자 살 거야. 차라리 혼자가 낫지. 그 말을 듣고 우리 집은 발칵 뒤집혔어요. 부모님은 당연히 충격받으셨죠. 저를 어르고 달래고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저는요 강경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글쎄 선여보살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30 중반에 기운이 꺾이지 않으려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사주팔자 잘 들어맞는 남자를 만나야 기운이 이어진다고요. 네 마음이야 잘 알지만 보살님이 그러시는데 결혼을 해야 한다지 않니? 사주팔자 맞는 남자를 만나야 한대. 그니까 선이라도 좀 봐라. 응? 엄마 지금 남자도 없는데 무슨 결혼이야. 난 더 이상 그런 거 신경 안 써. 나한테 결혼 얘기 꺼내지 마 진짜. 그렇게 선녀보살의 그림자는 제가 연애와 이별을 겪은 뒤에도 또다시 제 삶에 고개를 들이밀고 있었던 거예요. 헤어진 것도 빡쳐 죽겠는데 무슨 선이냐고요. 전 진짜 엄마 앞에서 소리까지 질렀다니까요. 엄마,
나 지금 사람 때문에 이렇게 개박살 났는데 무슨 선이야. 보살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30 중반쯤 되면 기운이 확 꺾인대. 그걸 막아줄 수 있는 남자가 있어야 한다더라. 사주팔자 빵빵한 연하남을 만나야 한대. 엄마, 진짜 짜증나게 연하는 무슨. 허튼 소리 좀 하지 마. 나 진짜 남자 안 만난다고 했잖아. 그런데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 그때부터 손자리들을 여기저기서 물어오시는 거예요. 아는 지인을 통해서 또 지인의 지인까지. 그런데 막상 나가보면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말도 잘 안 통하고 저랑 결이 너무 달라서 매번 거절했죠. 그렇게 하나둘 거절하다 보니 저 스스로도 지치더라고요. 진짜 아무나 만나서 결혼을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요. 근데 인생이 참 묘하잖아요. 운명 같은 만남이라는 게 진짜 영화처럼 불쑥 찾아오는 거였어요. 그날도 평범한 회사 일이었어요. 은행 업무 보고 두툼한 돈 봉투를 챙겨 회사로 돌아가던 길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확 하고 제 손을 치더니 순식간에 봉투를 낚아채 달아버린 거예요. 전 너무 놀라서 길거리 한복판에서 도둑이야 하고 소리쳤어요. 그때였지요? 어디선가 한 남자가 휙 튀어나와 도망가는 소매치기를 순식간에 제 앞에 버린 거예요. 제 돈 봉투를 제 손에 돌려주며 말했죠. 괜찮으세요? 이 사람은 제가 경찰서로 인계할 테니까 저 바쁘시면 업무 보러 가셔도 됩니다. 저는 얼떨떨했지만 일단은 회사 일이 급하니 고맙다고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자기 명함을 내밀더군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쪽에 적힌 번호로 연락을 달라고요. 그날 저는 회사에 무사히 돌아왔지만 마음속엔 자꾸 그 사람이 맴돌았어요. 경찰에는 잘 인계했을까? 처벌은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서 연락을 해봤습니다. 걱정 마세요. 경찰에 잘 인수인계했습니다. 그놈 곧 처벌받을 거예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거 회사 거래 대금이라 큰 돈이기도 하고 중요한 돈이기도 했거든요. 감사해서 제가 밥 한 끼라도 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밥을 먹게 됐고 술까지 기울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야기가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다가 보니까 밤이 깊어 있었죠. 알고 보니까 예비신랑은 저보다 1살 어린 연하남이었어요. 순간 속으로 피식 웃었죠. 만나야 할 인연이 연하남이라더니 설마 이 사람이? 선녀보살의 말이 스쳐갔지만 애써 고개를 흔들었죠.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예비신랑은 제 이별의 아픔을 마치 알기라도 하듯 세심하게 저를 챙겨줬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제가 외롭지 않도록 연락을 이어갔죠. 밥 먹었어? 오늘은 힘들진 않았어? 이런 사소한 말들이 쌓여서 제 마음을 덮어주었어요. 사랑 때문에 깊게 패였던 상처가 조금씩 메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금방 빠져들었죠.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불과 7개월 만에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답니다. 예비신랑이 저에게 빙빙 돌아가지 말고 결혼하자고 말했을 때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결혼이라는 단어를 듣지 못해 목말랐던 저는 눈물까지 핑 돌았죠. 사람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장기간 연애 끝에 헤어진 사람은 그 다음 연애에서 금방 결혼까지 간다고. 제게 딱 그 말이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저는 친구들에게도 알렸죠. 다들 눈이 동그래지면서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결혼 이야기가 오갔으니 당연히 부모님도 제 예비신랑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셨죠. 양가에 인사를 드리고 난 뒤 우리는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부모님은 처음에 예비신랑의 인상이 조금 날티가 난다고 하셨어요. 웃는 얼굴이 워낙 시원시원하긴 한데 어디서 장사하는 청년 같은 분위기가 풍긴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알고 보면 9급 공무원이었거든요. 부모님도 그래도 월급 밀릴 일은 없겠구나 하시면서 안심을 하셨죠. 게다가 엄마는 또 어김없이 선녀보살에게 달려가셨습니다. 예비신랑의 사주팔자를 들고 가서 물으셨다죠. 그런데 선녀보살이 그걸 딱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대요. 사주팔자가 아주 황금사주네. 더 볼 것도 없어. 당장 결혼해야 한다.
이거는 운명이야. 세월이 흐르면서 예전만큼의 신통력은 사라졌는지 손님도 뜸한 선녀보살이었는데도 우리 엄마는 여전히 맹신했어요. 그렇게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우리는 한식당에서 두 집안이 처음으로 마주 앉게 됐어요. 예비시댁 식구들도 전부 총출동했더라고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음식이 차려지자 조금은 부드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결혼식을 어디서 언제 할 건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는 겁니다. 저는 뭔가 하고 고개를 갸웃했죠. 그런데 그게 글쎄 벤츠 전단지였던 겁니다. 안 사던 내가 장사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죠. 장사로 돈을 벌어온 사람들이니 공무원 사위 하나 있으면 딱이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인 우리 아들 마음에 드시지요? 전 여기 맨 위에 있는 이 흰 차가 마음에 듭니다. 아니, 지금 이 차가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시는 게 혹시 저희에게 차를 사달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공무원인 우리 아들이 평생 직장 다니고 나중에 연금도 빵빵하게 받을 텐데 당연히 이 정도 차는 끌고 다녀야 기가 살지 않겠습니까? 청렴결백한 우리 아들한테는 흰색 벤츠가 딱 어울립니다. 사주시면 정말 잘 타고 다닐 겁니다. 아니 무슨 3급 4급 공무원도 아니고 9급짜리가 벤츠를 탑니까? 그게 말이 되나요? 아니 지금 공무원인 우리 아들 무시하는 겁니까? 우리 아들 복덩이에요. 안 써돈도 마음에 드실 텐데요. 사부인, 꼴랑 9급짜리가 제 눈에 차겠어요. 막말로 우리 집은 이런 차 10대쯤은 해줄 수 있는 집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해주고 싶은데요. 엄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비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파사삭 구겨졌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눈치를 받고 예비 신랑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고개를 푹 숙였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온몸이 얼어붙은 듯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었어요. 식당안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조차 크게 울려 퍼지는 듯 했어요. 아니 갑자기 벤츠 얘기가 나오고 구급 공무원 얘기가 나오고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하니 머리가 아프죠. 저도 그때는 진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따로 있었어요. 사실은 이 모든 게 짜여진 각본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전말을 알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정말 기가 막혀서 이 사연 채널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선녀보살이 뭐라고 했죠? 사주팔자가 잘 맞으니까 더 볼 것도 없고 딸의 기운이 죽기 전에 무조건 결혼을 시켜야 한다. 이 말이 사실은 다 짜여진 연극이었다는 거예요. 아예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가 예비 신랑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굳힌 뒤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던 날이었어요. 제가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죠. 진짜 영화 같은 인연으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다. 길에서 소매치기 잡아준 남자랑 이렇게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친구들이 눈이 동그래져서 야 그거야말로 운명이지 하면 난리가 났어요. 저도 들뜬 마음에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죠. 그런데 그중 친구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대학로 소극장에 연극 티켓 하나가 남았는데 같이 보러 가자고요. 저는 평소에도 연극 보는 걸 좋아했으니 흔쾌히 따라갔어요. 그런데 무대 위에 배우가 3명이 나왔는데 그중 한 명이 너무 낯이 익은 거예요. 어디서 봤더라 하고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갑자기 전율이 확 올랐어요. 바로 제 돈 봉투를 훔쳐 달아놨던 그 소매치기였던 거예요. 물론 분장을 좀 진하게 해서 조금 달라 보이긴 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잖아요. 저는 공연 내내 대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 얼굴인데 왜 무대에 있는 거지? 경찰에 인계됐고 처벌도 받았다고 들었단 말이죠. 전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연이 끝나자마자 저는 바로 대기실 앞에 서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고 손에 땀이 맺혔어요. 그리고 잠시 뒤 그 배우가 나오는데 저를 보더니 흠칫 놀라는 겁니다. 저 알죠? 저 우리 만난 적 있죠? 모르겠는데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뻔뻔하기는? 당신 그때 나한테 소매치기 하다 잡힌 사람 맞잖아요.
내 예비신랑이 경찰에 넘겼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에? 같이 경찰서 가볼래요? 그게 아니에요. 오해가 있어요. 제가 말로 설명할게요. 뭔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당신 얼굴 맞잖아요. 도둑이 경찰에 넘겨졌으면 어떻게 이렇게 멀쩡히 연극 무대에 서 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상황이 다르다니까요.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며 애원을 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만약 그가 진짜로 소매치기라면 왜 예비신랑은 저에게 경찰에 넘겼다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무대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 걸까? 저는 답을 얻기 전까지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제 눈앞에서 뭔가 거대한 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 영국 배우는 입을 움찔하더니 진실을 뱉었죠. 저도 사실 돈 준다고 해서 그냥 일일 알바처럼 한 번만 해달라는 줄 알았어요. 법적으로 문제될 일 없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냥 한 거예요. 뭐라고요? 일일 알바? 그니까 그게 다 짜여진 연극이었다고요? 당신 사진을 미리 받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돈 봉투 들고 은행에서 나올 때 제가 소매치기 하는 척을 하라고 했죠. 그럼 사주한 사람이 직접 달려와서 잡는 척 할 거고 저는 돈 봉투만 돌려주고 빠지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진짜 돈 때문에 한 거였다고요. 그 짓거리 사주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그날 저를 잡고 경찰에 넘기겠다고 했던 남자분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등골까지 서늘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날의 운명 같은 만남이 전부 우연이 아니라 예비신랑이 사람을 사서 만들어낸 각본이었다는 거잖아요. 전 배우에게 증거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 사람 말만 듣고 또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자 그 배우가 조심스레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더라고요. 예비신랑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그리고 송금 내역까지. 거기에는 분명히 예비신랑 이름과 전화번호가 딱 적혀 있었고요. 입금 기록이 떡하니 남아 있었어요. 순간 머리가 깨질 듯 아파왔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완전히 사기다 싶었죠.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의 의문이 떠올랐어요. 아니, 내가 그날 회사 돈을 얼마나 뽑을지 어떻게 알았길래 이런 계획을 세운 거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사건이 있기 며칠 전 엄마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엄마, 그 회사 돈을 좀 뽑아야 하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좀 무섭다. 괜히 들고 다니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해? 그래? 큰 돈이야? 내가 그럼 그날 운세를 선여보살님께 물어봐야겠다. 우리 엄마는 또 그 얘기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선여보살에게 떠벌렸을 거예요. 그렇다면 선여보살이 그 정보를 흘려서 예비신랑에게 전해줬을 가능성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아니, 혹시 선여보살이랑 예비신랑이 처음부터 짜고 친 게 아닐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했어요. 선여보살이 예비신랑 사주를 보자마자 이거는 무조건이다. 더 볼 것도 없다고 엄마를 들들 볶았잖아요. 연하남이라면서 찰떡궁합이라고 무조건 결혼해야 한다고 그렇게 엄마를 홀렸죠. 전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그냥 넘어가면은 안 된다. 이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사기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큰 마음을 먹고 예비신랑과 선여보살 두 사람에게 사립탐정을 붙이기로 했어요. 요즘은 사립탐정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연예인 뒤를 쫓는 파파라치 같은 사람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개인 의뢰를 전문으로 하는 곳도 많았어요. 상담을 받으니 꼼꼼하게 일을 잘한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했죠. 저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고 탐정은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탐정은 한참 동안 소식이랄 게 없었어요. 저는 결국 둘이 별다른 접점이 없는 것 같아 보여서 헛다리 짚었나 보다. 체념을 하고 있었는데 상견례 당일 아침이었어요. 탐정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목소리가 묘하게 흥분돼 있더라고요. 당장 집으로 오겠다고 하는데 단단히 뭐가 걸렸구나 싶더라고요. 잠시 뒤 집으로 찾아온 탐정은 저와 엄마 앞에 앉아 서류를 꺼내 보였어요. 의뢰인님께서 말을 하셨던 예비신랑이 아니라 예비 시어머니와 선여보살 사이에 접점이 있었습니다. 네? 예비 시어머니랑 선여보살이요?
두 분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신발이 다 떨어진 선녀보살이 요즘은 사실상 신내림이니 신기가니 하는 척만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선을 알선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더군요. 가세가 기운 집안에서 돈을 받으면 그 돈으로 부잣집 자녀와 연결해주는 식입니다. 일종의 중매 브로커죠. 뭐라고요? 그럼 우리 집은 왜 내가 선자리를 주선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예비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직접 선녀보살을 찾아왔습니다. 집안 형편이 너무 기울어서 돈 많은 집안과 혼인으로 엮어달라고 돈을 지어줬죠. 선녀보살은 이미 어머님이 오랫동안 큰 돈을 쏟아부으셨다는 걸 알고 있었고 당연히 현금 부자라는 사실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무조건 결혼해야 한다고 연하남과 찰떡궁합이라면서 강하게 밀어붙였던 겁니다. 세상에. 기운이 꺾이지 않으려면 남자를 만나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고? 예, 따님의 사주팔자가 어떻고 기운이 꺾인다고 한 건 전부 핑계일 뿐입니다. 사실은 그 선녀보살이 예비 시어머니와 짜고 큰 돈을 챙기기 위한 실수였던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뒤엉켰어요. 그러니까 내가 길에서 운명처럼 만난 예비 신랑과의 인연이 전부 꾸며낸 각본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 그러면 말이 되는구나. 내가 선자리를 계속 들이밀었을 때 네가 거절했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보통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거구나. 그래서 회사 돈을 출금하는 날 일부러 소매치기 연극까지 벌인 겁니다. 따님이 자연스럽게 예비 신랑과 연락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죠. 그 이후에 예비 신랑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바꾸려고 따님께 온갖 연기를 해온 겁니다. 사랑하는 척, 헌신하는 척, 없으면 못 사는 척. 하지만 전부 계산된 행동이었죠. 나는 그것도 모르고 10년 만에 남자친구랑 헤어진 다음에 겨우 좋은 사람 만났다고 좋아했던 건데 이게 다 사기였단 말이에요?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내가 미쳤지. 그 보살 말을 믿고 네 인생을 이런 사기꾼들한테 넘기려고 했다니. 저는 고개를 저으며 눈을 질끈 감았어요. 만약 그날 친구들과 함께 연극을 보러 가지 않았다면 저는요 아마도 끝까지 속아 넘어갔을 거예요. 선녀보살년 말만 철석같이 믿고 예비 신랑이 운명이라 착각한 채로 결혼을 했겠죠? 그리고 지금쯤 저는 제 청춘을 바친 사랑 대신 철저히 계산된 사기에 빠져 호적거리고 있었을 거고요.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 사실을 상견례 당일에서야 알게 됐으니 당장 취소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죠. 이판사판 직접 만나서 물어보자. 그 심산으로 자리에 나가게 된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는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선녀보살에게 이미 기뜸을 받았다는 듯 사주팔자만 믿고 결혼할 거라고 철석같이 생각하고 있던 눈치였죠. 그러니 그 첫 만남에서 벤츠 전단지부터 당당히 들이밀 수 있었던 거고요. 혹시 알아요? 우리 아들이 결혼한 뒤로 예비 며느리 팔자가 팍팍 필지, 기운이 확 올라올지 누가 알아요? 우리 아들 사주가 황금 사주라고 하더라고. 정말로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들 사이에 컨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잖아요. 저는 더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프린트물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죠. 연극 배우에게 받았던 송금 내역과 메시지 캡처였어요. 이거 보세요. 예? 이딴짓까지 해가면서 돈 많은 집안에 장가를 오고 싶었습니까? 진짜 소름 끼치네. 그 서류들을 예비시댁 식구들은 전부 확인을 했고 손을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예비 신랑의 얼굴은 순간 벌겋게 달아올랐지요. 귀까지 시뻘겋게 변하더니 고개를 푹 숙였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입을 달싹이면서도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손수건만 괜히 쥐어짜고 있더라고요. 자기야, 이거 다 오해다? 내가 설명할게. 내가 자기를 몰래 흠모하고 있었는데. 아니, 더 이상 사기꾼들에게 놀아나고 싶지가 않어. 이 결혼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사랑이 있기는커녕 우리 집 돈을 노린 사기극이었잖아요. 사주팔자니 운명 타령하면서 제 인생을 농락했잖아요. 혼인빙자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이쯤에서 조용히 물러나세요. 오해라니까. 난 자기를 사랑해. 그 마음은 정말 진심이야. 어떻게 사람이 돈만 보고 결혼을 결정할 수 있겠어. 진짜로 나 자기 사랑해. 그거야 난 모르지.
하지만 세상은 돈으로 움직이는 거 맞잖아. 돈 욕심 때문에 그런 결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럴 마음이 없었으면 왜 배우까지 고용해서 소매치기 연극까지 벌였겠니? 예비 신랑은 그제야 찍소리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증거들이 그 어떠한 변명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엄마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들더니 선여보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이미 분노로 떨리고 있었죠. 야, 이 사기꾼아. 내 딸이 30 중반에 꺾인다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결혼해야 한다고? 돈 받고 짜고 치는 고수도 내가 아주 잘 봤다. 내가 너한테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수화기 너머로 잠시 숨죽인 듯한 정적이 흐르더니 선녀보살은 대답 대신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아이, 그거야말로 주랭랑 아니겠어요? 황당하더라고요. 그 순간 식당 안 공기는 얼어붙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창백해진 얼굴로 젓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고요. 예비 신랑은 고개를 푹 떨군 채 땀만 삐질삐질 흘렸어요. 그래서 뭐 어쨌냐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금전적으로 털린 부분은 하나도 없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던 과정이긴 했지만 식장 예약이나 스드메 계약 같은 걸 잡아둔 것도 아니었고 그저 이제 막 결혼 얘기가 오가던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던 셈이었죠. 그런데도 생각만 하면 아찔했어요. 만약 제가 조금만 더 굳게 믿고 결혼까지 밀어붙였다면 그 뒤에 어떤 요구들이 쏟아졌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거든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마친 뒤라면 예비 시어머니는 분명히 집이며 차며 각종 명목을 내세워 우리 집 돈을 빼먹으려 했을 게 뻔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과연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까 싶으니까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비 신랑은 아마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모든 게 다 넘어왔다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요. 구급 공무원 월급이라는 게 솔직히 뭐 얼마나 되겠어요. 결혼으로 팔자 좀 펴보겠다고 기대했겠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제가 증거를 내밀고 판을 엎어버렸으니 배가 아픈 게 당연할 거예요. 그리고 그 선녀보살, 제 인생을 사주팔자 운운하면서 흔들어 놓으려 했던 그 사람은 이번 사건 이후로 완전히 신뢰를 잃었대요. 사실 예전부터 신기가 다 떨어졌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이번엔 돈 받고 중매할 써나다가 들통이 나면서 더는 찾아가는 손님이 없다고 했어요. 동네에서도 그 사람한테 괜히 돈 갖다 바쳤다는 원망이 터져나와 결국 점집 문을 닫고 시골로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본인 입으로는 억울하다며 큰 소리를 쳤다는데 사람들의 믿음을 배신한 대가는 결국 스스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저는요, 30 중반이 다가온다고 해서 기운이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예전엔 남자 하나의 목을 메고 결혼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던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선녀보살 말이 뭐 얼마나 맞겠어요. 사람 인생은 결국 스스로 개척하는 거지. 사주팔자 한 줄에 좌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결혼 같은 것에 목을 매지 않고 천천히 제 할 일 하면서 살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꾸준히 경력을 쌓아가고 틈틈이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공부도 하고요. 혼자라고 외롭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자유롭고 제 시간을 온전히 쓸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죠.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 그날 연극을 보러 가지 않았다면 전 여전히 운명 같은 만남이라는 환상 속에 살고 있겠죠? 그리고 아마 지금쯤은 억울하고 괴로운 결혼 생활에 매여 눈물 짓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다행히도 저는 그 진실을 알아챘고 그 덕분에 제 인생을 지켜낼 수 있었어요. 돌아보면 황당한 일이긴 했지만 그 사건 덕분에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배웠네요. 믿을 건 결국 자기 자신뿐이라는 거. 그리고 아무리 화려한 말로 포장해도 결국 진심은 행동에서 드러난다는 거요. 지금 제 인생은요, 결혼을 잠시 뒤로 미뤄둔 채 제가 원하는 삶을 하나씩 채워가고 있어요. 엄마도 이제는 선녀보살 이야기 입에 올리지도 않으시고 저를 믿어주시게 됐죠. 이제 저는 더 이상 30 중반이 꺾이는 나이니 뭐니 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고 제가 열어가는 거니까요. 한때는 누군가의 각본 속에서 노란한 배우 같았지만 이제는 제가 직접 제 무대의 주인공이니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